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특정 유튜버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 이렇게까지 직접 나서는 건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적에서 시작해서 과연 이 현상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요. 금융통화위원회의 재산 내역, 그리고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데이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설계, 어떤 시나리오처럼 연결된다는 그런 다소 도발적인 관점이 나옵니다. 거대란 설계요? 아니, 그저 유튜버들이랑 설전 벌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가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과연 그 주장이 타당한지 저희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한은 총재의 발언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이창용 총재의 이례적인 분노입니다. 총재가 공개석상에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건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저도 그 발언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보다 형식이에요. 보통 중앙은행 총재는 시장 파장을 생각해서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대상을 딱 지목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확실히 그렇죠. 보통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데 듣는 입장에서 뭔가 좀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 당국자의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강한 부정이요. 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꼭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 이런 말이 나온 직후에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왔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발언을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화 가치 방어선이 그만큼 위험하구나 하는 공포의 반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총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위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총재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00원을 그냥 넘어버렸고요. 맞아요. 1,400원이 무너졌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1,500원을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뉴 노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1,500원이요? 아니, 그게 새로운 기준이라니? 네. 이게 그냥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원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총재의 말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시스템 중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는 어떤 신호를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주제,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재산 공개 내역이요? 네, 이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위원 중 한 명이 본인 재산 약 40억 원의 대부분을 미국 주식, 즉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원화 가치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자기 자산은 달러로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 행위의 이중성을 봐야 해요. 국민들한테는 원화는 안전하다, 한국 경제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달러 자산에 뒀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위기에 베팅한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금융 전문가로서 위험분산 차원에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원칙 아닌가요? 이걸 꼭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했다고 보는 건 좀 과한 비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맞아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문제의 핵심은 역할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역할의 충돌이요? 네,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그가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조차 원화를 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낳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이게 앞서 말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균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봐야 진실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더라도 그가 가진 공적인 위치 때문에 심각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이 신뢰의 문제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가계부채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주제, 1900조 부채라는 함정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공식 통계로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육박합니다. 1900조.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네, 이게 GDP 대비 100%를 넘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여기 통계에 안 잡히는 전세 보증금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3천조 원에 달할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시한폭탄이 바로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의 근원입니다. 그 딜레마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교과서적인 해법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3천조 원에 달하는 부채의 이자 부담이 터져버리면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서 서민들 살만 힘들어지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거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겠네요. 바로 그게 설계된 희생이라는 겁니다. 설계된 희생이요? 네, 정책 당국이 두 가지 나쁜 선택지,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의 붕괴와 국민 개개인의 구매력 하락 중에서 후자를 택했다는 분석이죠.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은 막아야 하니 대신 고환율, 고물가를 용인해서 서민들의 지갑을 터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시킨다는 겁니다. 아, 그게 우리가 지금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네 번째 주제, 2026년 총선과 퇴직연금 400조 시나리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까지요? 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부도 경제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고 싶어 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할 강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카드를 예측하고 있나요? 일부 분석가들이 경고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국민의 노후 자금, 퇴직연금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퇴직연금이요?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노후자금까지 동원한다는 건가요?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요. 지금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빈자리를 메우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기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혹시 관련 있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목표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죠.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퇴직연금 같은 대규모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즉 총선 전까지 국민 노후 자금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문제를 터뜨리는 폭탄 돌리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경고죠. 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르겠죠. 하지만 그 정책이 나온 시점이나 자금 동원 방식을 보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시나리오네요. 네,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연기금이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한번 종합해보죠. 한은 총재의 이례적인 발언에서 시작해서 정책 결정자의 모순적인 행동, 또 1900조 부채가 만든 딜레마, 그리고 정치적 시나리오까지.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건 곧 망한다, 이런 공포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알던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의 전제 조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가깝습니다. 현실 인식이요? 네, 즉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게 당연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은 결국 자산 다변화입니다. 첫째,
원화 자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500원 환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원화 자산 비중을 줄인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게 두 번째 전략, 달러 자산 확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금통위원회 포트폴리오가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아, 결국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미국 주식, 달러 현금, 금과 같이 실질 가치를 가진 안전자산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으로 돌아가는군요. 다만 이제는 그게 단순한 재테크 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의 균열을 똑바로 보고 그 안에서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시스템을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의 경제 주권을 지키라는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분석 정말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네. 나의 노후와 자산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국가와 시스템이 만약 나를 지켜줄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총재의 말은 잊으십시오. 위원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르십시오. 오늘 영상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